네, 안녕하세요. 안랩 에이퍼스트 팀의 이권왕 선임입니다. 네, 점심 식사들을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 오늘 저희 사장님이랑 같이 점심 식사를 했는데 지금 이 단상에 오르니까 아까 점심 식사보다는 좀 긴장을 덜 하는 거 보니 오늘 준비한 자료 잘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에이퍼스 팀에서 침해사고 분석가로 활동하면서 저희 침해사고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겪었던 고객들의 랜섬웨어 사례들을 좀 다시 돌아보면서 랜섬웨어 사례로 배우는 랜섬웨어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에이퍼스트 조직이 좀 낯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 조직 소개를 간단히 하고요. 사례 공유에 앞서 요즘 랜섬웨어 트렌드에 대해서 짧게 한번 다뤄보고 사례 공유와 예방 방법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에이퍼스트입니다. 안랩에서는 에이퍼스트라는 브랜드로 2011년부터 침해 사고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은 연간 10에서 20건 정도의 침해 사고 분석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고요. 지금껏 약 200여 건에 가까운 침해 사고 분석 서비스에서 쌓인 노하우를 통해서 고객분들께 높은 품질의 침해 사고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침해 사고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다양한 사례들을 보아왔는데요. 외부에 공개된 서버들이 침해된 사례, 그리고 IT, ICS 환경의 시스템들이 침해된 사례, 그리고 가상화폐가 대두화되면서 가상화폐가 도난당하거나 오출금되는 사례들을 겪어봤고요. 내부자에 의한 또는 외부 공격에 의한 정보 유출 사례, 그리고 장기간 이어진 APT형 공격 및 북한 배우로 알려진 라자루스, 김숙희, 안나리엘과 같은 특정 공격 그룹에 대한 분석 사례도 많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랜섬웨어 사례에 대해서 좀 다시 모아봤는데요. 사례를 보기에 앞서 좀 요즘 랜섬웨어는 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좀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2023년과 최근 1년의 좀 트렌드를 살펴보았는데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서는 매년 기업 내 담당자들을 통해서 정보보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기업 담당자들께 침해 사고를 겪어봤냐라고 물어보니 1.3%의 기업에서 침해 사고를 겪어봤다고 합니다. 그럼 그 1.3%의 기업 중에서 실제 침해 사고를 신고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물었더니 8.5%의 비율로 침해 사고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낮은 비율로 침해 사고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침해 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가장 높은 이유는 피해 규모가 경미하기 때문이다를 뽑았습니다. 88%로 매우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어서 신고 절차가 까다롭고 이미 피해를 입었는데 신고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들을 이어서 뽑았습니다. 그럼 이 침해 사고들 중에서 어떤 사고 사례들이 가장 많았는지를 보면은 생각보다 높은 비율인 65%의 비율로 랜섬웨어 감염을 가장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해당 정보보호 실태조사는 각 산업별, 업종별, 그리고 기업 규모별로 표본을 선정해서 하는 조사인 만큼 국내의 여러 산업, 업종, 그리고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랜섬웨어 공격이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에서는 어떤 트렌드를 가졌을까요? IC3에서는 2023년 인터넷에서 발생했던 각종 침해 사고들을 분석했습니다. 그중 저는 랜섬웨어 트렌드에 관련된 두 가지 자료를 주목했는데요. 먼저 주요 인프라를 침해했던 랜섬웨어 변종들에 대한 수치인데 특히 락빗이 175개의 변종을 통해서 인프라에 침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블랙캣, 아키라, 로얄, 블랙 바스타드가 있었는데 락빗만 보더라도 수치적으로 보면 이틀에 한 번씩 변종에 의한 침해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몇몇 그룹의 경우 해당 그룹이 사용하는 스레 인텔리전스를 빠르게 습득해서 대응 방안에 적용하는 것이 최근 유행하는 랜섬웨어에 걸리지 않는 좋은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공격 산업군을 공격자들이 많이 선호했는가인데 2022년에 이어서도 2023년에도 의료 분야에 대한 공격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의료 분야에 대해서 공격자들이 나름의 그런 공격자의 도의에 의해서 공격하지 않은 시절이 잠시 있었지만 최근에는 의료 분야에 대한 공격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공격자들이 단순히 랜섬웨어 감염시키는 것을 떠나서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유출하는 방향으로 랜섬웨어의 공격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의료 분야에는 민감한 개인정보 및 의료 정보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격자들의 트렌드가 산업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에 인수된 맨디언트에서도 이런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랜섬웨어가 언제 유포되고 들어와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가 였는데, 랜섬웨어가 최초 침해 후로부터 1일 이내에 배포되는 경우가 30%에 차지할 만큼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랜섬웨어가 많이 배포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랜섬웨어가 주로 실행되는 시간이 업무 시간보다는 업무 외 시간대에 더 몰려 있었는데요. 특히 업무 외 시간 중에서도 사용자가 야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퇴근 직후 시간보다는 사용자가 좀 더 적은 업무 시작 전 새벽 시간이 좀 더 몰려 있었습니다. 이는 공격자들이 랜섬웨어를 유포하는 과정을 그 당시에 들키고 싶지 않고 좀 더 많은 대상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은 심리들이 통계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특징적으로는 그 업무 시간 중에 9시에서 10시간 가량이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퇴근 후에 시스템을 종료했던 시스템들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시스템을 부팅하는 단계에서 침해를 당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시간대보다 더 높은 수치의 랜섬웨어 실행 시간으로 찍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랩에서는 2023년 그리고 최근 1년의 랜섬웨어 트렌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안랩의 TI 플랫폼에서는 매월 랜섬웨어 동향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해당 자료를 참고해 보면은 작년 6월, 7월 이후 랜섬웨어 신규 샘플 수량이 감소하다가 올해 1월, 2월 다시 증가했다,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염 시스템 및 파일 역시 신규 샘플 수량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신규 샘플이 늘어나는 시기를 보면은 락빗, 포버스, 콘티 같은 특정 랜섬웨어 공격 그룹들의 샘플이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자료들과 마찬가지로 특정 기관에 활동하는 공격 그룹에 대한 스레드 인텔리전스를 빠르게 습득해서 기업 내 보안에 적용하는 것이 최근에 유행하는 랜섬웨어에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랜섬웨어 공격자들의 특징이 이중갈취 혹은 이중 협박인데요. 기존의 랜섬웨어를 통해서 시스템을 암호화해서 복화를 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것이 넘어서 이제는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유출하고 데이터를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통해서 돈을 더 뜯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랜섬웨어의 대응 방안으로서 공격자에게 협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기조를 공격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사용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나온 결과인 것 같고요. 특히 이러한 이중갈취는 산업군, 국가에 구별받지 않고 전 세계적, 전 산업적으로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 또한 마찬가지로 협박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은 다크웹 및 딥웹의 공격자들이 운영하는 사이트 혹은 포럼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안랩에서는 이러한 다크웹 및 딥웹에서 올라오는 포럼들 또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을 그 TI 플랫폼을 통해서 게시를 하고 있어서 TI 플랫폼을 이용하신다면 이런 다크웹, 딥웹에 올라가는 랜섬웨어의 최근 동향 그리고 협박 내용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트렌드를 좀 짧게 알아봤는데요. 이 랜섬웨어 사례들을 이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다양한 랜섬웨어 사례들 돌아서 보다 보니 대부분 비슷한 추이를 많이 보였는데요. 그래서 그 비슷한 추이를 보인 것을 좀 나눠보니 총 3단계 정도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최초 침해 단계입니다. 공격자들은 최초 침해 단계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들키지 않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로 하여금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고도화된 PC 공격을 사용하거나 기존의 공격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IP, C2 IP를 사용하지 않고 처음으로 사용하는 정상 IP를 사용하는 모습, 그리고 새로운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대응하는 입장에서 이 행동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초 침해 후에도 내부 시스템의 내부 이동을 하기 위해서 몇몇 주요 거점들을 선점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거점으로 확보하고 내부 이동하는 단계에서도 원격 데스크톱을 이용한 GUI 환경에서 제어를 좀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시스템에 침해한 후에 내부 사용자 계정을 설치하고 내부 사용자의 관리자 계정을 설치하는 등 정상 사용자의 인적 위장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공격자가 악성 파일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악성 파일보다는 정상 소프트웨어를 악용하면서 이게 실제 대응하는 입장에서 사용자가 한 행위인지 공격자가 한 행위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 이동을 통해서 시스템 장악을 끝낸 공격자는 랜섬웨어 유포 단계에 이른데요. 랜섬웨어 공격 그룹이 많이 늘어난 만큼 랜섬웨어 유포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각 그룹별로 자기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에 어떤 특정 시스템만 노린 공격이 많이 보이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가상머신의 시스템들만 노린 공격, 액티브 디렉토리의 환경에 기업만을 노린 공격 등 특정 환경을 노린 공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이중갈취처럼 이중갈취와 이중협박을 위한 정보 유출을 동반한 공격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세 단계 분류는 마이터에서 분류한 택틱과도 매칭을 할 수 있었고요. 제가 다시 돌아봤을 때 2단계, 3단계에서는 대부분 사례들이 비슷한 추이로 보였기 때문에 오늘 이어서 소개드릴 사례별 특징에 대해서는 1단계 위주로 좀 선별해 보았습니다. 제가 사례들을 다시 좀 돌아보니 좀 랜섬웨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침해 사고에서 공격자들이 이미 시스템을 침해한 후에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피해자의 눈을 돌리기 위한 출구 전략으로 사용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단순히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랜섬웨어 배포와 유포만을 목적으로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분류는 앞선 통계 자료에서도 비슷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일 이내에 30%가량 실행됐던 수치는 랜섬웨어에서 금전적 이득을 노린 공격이었고요. 이 2주, 한 달, 길게 4달 가까이 이어진 공격은 침해 사고에서 공격자들이 탈출 전략으로 사용했던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출구 전략으로 사용된 3개의 케이스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출구 전략 케이스는 대부분 APT형 공격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APT형 공격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초기 침해 단계와 랜섬웨어 유포 단계에 대해서 돌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내용들이 초기 침입 단계의 특징을 뽑을 수 있었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고도화된 피싱 공격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싱 공격은 되게 많이 그리고 자주 들어오고 있지만 대부분 업무 연관성이 있는 메일에 대해서는 좀 이상한 메일을 손쉽게 구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평소 자주 받지 않는 메일 또는 시기적으로 특정적인 시기에만 받는 메일의 경우 평소 이 메일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특히 국세청에서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를 노린 공격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제 국세청에서 세금 신고처를 이용한 사기 피싱 메일에 대한 주의를 했는데요. 첨부 파일을 이용한 방식 또는 링크를 클릭해서 링크에서 계정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을 공격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상 메일 주소에서 온 피싱 메일들에 대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정상 메일과 비정상 메일에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주의가 좀 더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공격자들이 꼭 피해 시스템을 직접 노리는 건 아닙니다. 공격자들은 피해자들이 올 법한 사이트를 미리 구성한 뒤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는데요. 이러한 방식을 사이버 스커팅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 서비스 분야에서 특정 도메인에 닷을 뺀다든지 키워드 도메인 한 글자를 빼는 방식으로 오탈자를 이용한 도메인을 미리 선점해서 피해자의 실수에 의한 접근을 노리는 방식이 있고요. 정상 사이트에 광고가 들어가는 경우 광고 사이트를 침해해서 사용자가 정상 사이트에 방문한 것뿐임에도 불구하고 랜섬웨어에 걸리는 멀버타이징 어택도 있었습니다. 기업 쪽에서는 제가 저희 안랩 도메인으로 예시를 들었는데 특정 기업의 그 알파벳의 순서를 바꾸는 방식으로 도메인을 선점해서 공격하는 사이버 스커팅 공격과 사용자로 하여금 링크를 클릭할 때 L을 I로 바꾼다든지 I를 L로 바꾸는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정상 글자로 익히게끔 만드는 호모그래피 어택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공격을 왜 당하나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단어 우월 효과로 일부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단어를 인식할 때 한 글자 한 글자 철자의 조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단어의 그런 특징적인 이미지, 형태로 기억하기 때문인데요. 한 단어 안에서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으면 나머지 글자의 순서가 바뀌더라도
사람들이 문제없이 읽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 파란 블럭 안에 바뀌더라도에서 바뀌라도라고 한번 바꿔봤는데요. 방금 이 문장을 읽으시다 이상한 부분을 못 느꼈다 하신다면은 이런 사이버 스커팅 공격에 의해서도 침해를 당할 수가 있구나라고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례 분석들을 하다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기업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좀 오랜 기간 방치된 시스템들이 침해된 경우입니다.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코인 마이너에 감염돼 있었는데 코인 마이너에 감염되고 무려 3년이 지난 시점에 랜섬웨어에 감염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임포스텔러에 4차례 감염되고 시스템의 레툴이 2차례 감염된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 앞선 침해 사실을 알지 못했고 랜섬웨어에 감염되고 어떻게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는지 분석하기 위해 저희에게 의뢰했다가 저희가 분석 과정에서 보니 이미 오랜 기간 전부터 침해되었던 사례였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장기간 운영된 시스템 또는 장기간 방치된 시스템들이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데요. 특정 서비스가 오랜 기간 운영하다 보면은 서비스 유지만을 목적으로 웰베어 점검 정도만 하는 상태로 시스템 내에서 다른 이상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좀 점검이 미흡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은 특정 서비스 라이브러리에서 취약점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런 취약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경우 이런 반복적인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앞선 출구 전략의 사례를 3개 살펴보았는데요. 출구 전략에서는 APTM 공격이 있다 보니 좀 더 랜섬웨어만의 특징을 살펴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금전적 이득을 노린 공격에 대한 사례인데요. 이번엔 4가지의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4가지의 사례에서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난 것이 공격자들이 매우 빠른 시간 내에 랜섬웨어를 유포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봤던 케이스 중에 되게 극단적인 케이스를 가져와 봤는데 공격자가 원격 데스크톱에 들어오고 시스템에 설치된 백신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삭제하면서 활성화되는 윈도우 디펜더까지 무력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악성 파일을 탐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공격자는 네트워크 스캔 도구 및 랜섬웨어 도구를 들고 오게 되고요. 이 모든 도구를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랜섬웨어를 실행하기까지 2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격자는 해당 네트워크를 계속 장악하면서 최종적으로 전체 PA 시스템을 감염시키는데 총 1시간이 걸리지 않았고요. 중간중간 PA 시스템들 중에 공유 폴더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 폴더에 들어가면서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좀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빠른 시간의 특징도 있지만 최근 랜섬웨어 공격자들의 특징이 원격 데스크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콘솔 환경에서 악성 코드 등 내부 백도어들을 통해서 제어하다 보면은 이제 보안 제품에서 행위 탐지를 하는 그 탐지율이 증가하다 보니 공격자들에 대해 제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격자들의 이런 탐지 우회 전략으로서 원격 데스크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GUI 환경에서 하게 되면은 콘솔 환경에 비해서 권한 상승 문제를 좀 더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자들이 원격 데스크톱 환경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 원격 데스크톱 도구 외에도 팀뷰어, 크롬 리모트 데스크톱, 엠그록, 리모트 NG 같은 상용 또는 오픈소스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기업에서 이런 상용 프로그램들에 대한 트래픽을 탐지하는 정책을 많이 적용하기 때문에 공격자들은 반대로 내부에 리버스 프록시 환경을 구성해서 아웃바운드 원격 데스크톱을 연결하는 시도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격자들은 최초 침입 단계에 되게 많은 공을 들이는데요. 특히 제로데이, 원데이 익스플로이 공격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경에 아틀란시안 컴플런스 취약점이 월초, 월말 연달아 2개가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2개의 취약점 모두 CVS 스코어 10.0에 매우 크리티컬한 취약점이었는데요. 이 취약점이 공개되기 전 그리고 공개된 직후 해당 취약점을 이용한 제로데이, 원데이 익스플로이 공격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취약점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조치하지 못한 일부 기업에서 아틀란시안 컴플런스로 인한
랜섬웨어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익스플로어 취약점 바로 대응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CV 디테일스에서 통계 자료를 보면은 2023년만 하더라도 2만 96개의 CV가 발행되었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면은 주말에는 발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에서 적게는 0개, 많게는 100여 개 이상의 신규 CV가 발행이 되고요. 그럼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것만 다루면 되지 않나라고 했을 때 하위 이상의 CV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우리 기업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솔루션들이 해당하는지 안 해당하는지를 빠르게 식별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최근에 SBOM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 5월에도 SBOM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리 가이드라인이 나온 만큼 이 SBOM을 이용해서 우리 기업에 해당하는 취약점들을 빠르게 식별하고 조치가 가능한 것, 조치가 불가능한 것을 식별해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공격자들은 이제 내부 시스템을 직접 노리기보다는 외부에 공개된 시스템들을 공격하기를 좀 더 선호하는데요. 이건 사례는 조금은 억울할 수 있었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마이너 공격자가 있었습니다. 마이너 공격자는 코인 마이너를 배포해서 여러 시스템들의 코인 마이너를 배포했고 이 본넷들의 리버스 RDP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버스 RDP를 이용하기 위한 리버스 프록시 서버가 있었는데 이 리버스 프록시 서버 역시 외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리버스 프록시 서버가 다른 공격자의 스캔 공격이 노출되었고 공격자는 그냥 단순히 RDP가 공개된 서버로 인식했을 것 같습니다. 이 다른 공격자는 RDP에 공개된 서버에 대해서 RDP 스캔을 했고 실제 트래픽은 이 마이너에 감염된 특정 서버로 유입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억울하다 싶은 사건일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런 사례들에서 가장 예방할 수 있었는데 예방이 되지 않는 부분은 이 아웃바운드 트래픽 모니터링이 좀 잘 되지 않았던 부분 같습니다. 아웃바운드 트래픽 모니터링이라는 게 되게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모든 트래픽을 모니터링 하다기보다는 이런 공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특정 원격 데스크톱 트래픽 같은 특정 트래픽에 대해서만 좀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공격을 예방하고 진행 중인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산업군을 이제 사고 조사하다 보면은 좀 폐쇄망 환경에서 접근 제어를 좀 잘못하는 또는 이제 편의상 접근 제어의 예외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 시설 내부에 포드보드를 적용해서 내부 폐쇄망을 구성했으나 이제 그 안에 있는 운영 시스템의 점검이 필요해서 예외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인터넷이 연결됐지만 그 시간 동안 공격자에게 피해 시스템이 노출되었고 이 폐쇄망 환경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 보안에 대해서 허술했기 때문에 이 취약점을 통해서 내부 시스템이 랜섬웨어에 걸리고 제조 시설이 멈추는 피해까지 발생했었습니다. 보통 이런 폐쇄망 환경뿐만 아니더라도 저희가 사례들을 분석하다 보면은 이런 접근 제어 정책에 대해서 좀 되게 풀어놓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뒤에 대응 방안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발표 시간이 30분이다 보니까 좀 담지 못한 몇몇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AD 환경이나 EXXI 같은 특정 환경을 노린 공격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 취약한 패스워드가 외부에 공개되었고 아니면은 개인 PC에서 유출된 패스워드를 통해서 공격이 시작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초기 패스워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호스트명이 특정 제조사의 장비명으로 되어 있을 경우 공격자는 호스트 네임만을 통해서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외부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장비의 초기 패스워드를 알 수 있게 된다면은 공격자는 손쉽게 시스템을 침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랜섬웨어가 감염되었을 때 복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원인 분석을 통해서 재발을 방지해야 되는데 특정 사례에서는 랜섬웨어에 감염되었고
당장 복구가 급하기 때문에 복구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그 이제 원인 분석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추후에 동일한 취약점을 통해서 다른 랜섬웨어에 재감염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네, 앞서 좀 7가지의 사례들을 좀 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제가 다시 돌아보면서 고객들에게 제시했던 예방 방법과 대응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앞서 제가 좀 외부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 방법이 알려져 있나 보았는데 키사에서 2가지 자료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랜섬웨어 피해 예방 5대 수칙과 랜섬웨어 대응 가이드였습니다. 피해 예방 5대 수칙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물론 적용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랜섬웨어 사례들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대응 가이드에서는 전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침해 원인이 분석하는 과정이 누락되어서 저런 침해 원인을 분석하는 부분이 보강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대응 방안과 예방 방법들인데요. 계정과 패스워드 관리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공격자는 시스템을 침해한 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계정 패스워드를 탈취하려고 하는데요. 모든 방법들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들을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관리자 계정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 기본 관리자 계정에 대해서 관리자 계정명을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이 필요하고요. 여러 시스템을 구축할 때 편의상 사용하는 공통 기본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하나의 시스템이 침해되는 것만으로도 내부의 여러 시스템이 동시에 침해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계정 정보가 많이 유출되는 경우가 웹브라우저 내 자동 완성인데요. 이 웹브라우저 내 자동 완성 같은 경우에는 피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 평범 패스워드를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계정이 동시에 탈취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부망, 폐쇄망 같은 경우 일부 보안 제품들이 설치가 미흡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부망에서는 침해되지 않겠지라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내부 또는 폐쇄망이라 하더라도 이런 보안 제품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케이스에 따라서는 고객들이 어느 정도가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명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시스템 자산을 좀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 안에 EOS 된 시스템 또는 특정 솔루션을 사용하는 시스템, 취약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시스템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아까 말씀드렸던 SBOM을 통해서 좀 더 관리를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대한 정책과 모니터링에 대한 방안인데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많은 사례들 중에서 서버에서 서버로 원격 데스크톱이 가능했던 사례가 정말 많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서버에서 서버로 원격 데스크톱을 붙을 일도 거의 없거니와 붙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 시스템 정책 또는 네트워크 정책상에서 이런 같은 막내 또는 다른 막내에 대한 원격 데스크톱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자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원격 데스크톱을 통해서 내부 이동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원격 데스크톱에 대한 접근 제어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이런 랜섬웨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격자들은 보안 제품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특히 백신 제품 무력화를 할 경우에 윈도우즈에서는 윈도우 디펜즈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그럼 공격자는 윈도우 디펜즈도 꺼야 되기 때문에 윈도우 디펜즈 비활성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윈도우 디펜즈 비활성화 이벤트를 모니터링함을 통해서 특정 시스템에서 백신 프로그램이 비활성화됐다. 아니면 윈도우 디펜즈가 활성화됨으로써 우리가 사용하는 백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네트워크 모니터링인데요. 아까 사례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기존의 IPS, IDS 여러 장비들을 사용하겠지만 네트워크 풀 패킷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도 도입해 보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많은 예방과 대응을 했지만 랜섬웨어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후 분석을 위한 준비와 사후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사전에 우리 보안 장비에서 로그가 잘 남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보안 장비들에서 로그가 어느 기간 동안 남는지 확인해서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로그를 먼저 수집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로그들에서 실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VPN 로그 또는 내부 네트워크 로그에서 이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을 보았을 때 어느 시스템이다, 어느 사용자다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가가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추후 원인 분석과 피해자를 확인하는 데 빠른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네트워크 절체를 통해서 랜섬웨어 대응을 하고 절체된 이후에 시스템을 종료를 많이 하시는데요. 특정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침해하는 과정에서 악성 파일이 아닌 파일리스 형태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시스템의 전원을 끈다가 옳은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랜섬웨어 공격이 현재 진행 중이어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시스템 전원을 끄는 게 옳은 선택일 수 있겠지만 이미 랜섬웨어에 의해서 모든 파일들이 암호화된 상태라면은 네트워크를 절체하고 시스템의 전원을 유지한 채 사후 분석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좀 더 옳은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사고가 언제부터 일어난 침해로부터 발생했는지는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로그를 수집할 때 가장 최근에 로그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가장 시스템상 수집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로그를 먼저 수집하고 이제 뭐 1시간 정도를 수집할 수 있겠죠. 먼저 1시간 동안 그럼 그 로그가 사라지는 1시간 동안 원인 분석을 해서 그 오래된 로그를 다시 수집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로그 분석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최초인지 아니면 내부의 다른 시스템에서 침해를 봐서 발생한 사건인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였는데요. 하나의 사례를 다루기에는 사실 1시간, 2시간도 좀 부족해서 좀 여러 사례들에서 특징적인 모습만 많이 뽑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